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구치소에서 수용 번호를 부여받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조사는 연일 거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새벽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는데요. 과연 북한 비핵화 자체를 포기한 건지 우리로서는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앉아계십시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죠.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헌법재판소 안에서의 모습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황 여러 가지 면들이 포착이 된 건데 그중에서 한 면을 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독방에서 탄핵서를 검토했다고 그러죠. 어제 사실은 공수처가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강제 구인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점에 탄핵서를 검토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오늘 출석한 거를 예고를 한 셈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양복을 입고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서는 수영복을 입어요. 수영복. 약간 이 옅은 색깔의, 옅은 할색 같은 이 색깔의 수영복인데 그거 대신에 오늘은 양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는 점도 오늘 얘기하신 분이 있더군요. 그리고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저 사진에 수임번호 0010 이렇게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 10번째, 이래서 10번 10이라고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용번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그리고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김성수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성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치소에서 착용하는 수영복이 아닌 양복 차림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런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통상적인 복장인 거죠. 양복 차림으로 헌재 심판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규정상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어떤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 선택사항입니까? 예, 이 부분 이제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이 법 규정을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 82조를 보면 미결 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미결 수용자지 않습니까? 예. 이 판결이 이제 결정되지 않은 수용자이고 그리고 이제 재판에 참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사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결수일 경우 좀 달라집니까? 네, 기결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조항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복 착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헌재 출석이 어제 밤 예고가 됐었죠. 그래서 그 앞에서도 또 집회하는 모습, 그리고 헌재 앞에서도 집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같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시였는데 1시 10분 정도에 일찌감치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쪽 대리인단,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이렇게 도착했는데 각각 얘기를 좀 합니다. 이게 헌법재판 본격으로 시작되기 전에 나온 말들이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터부지방법에서 벌어진 그 시대의 폭동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범죄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그건 대통령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비상입법기구 만약에 계엄 성공해서 설치됐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거기서 활동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입법기구가 뭐죠? 비상입법기구 모르시나요? 그게 뭔데요? 네, 김용원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하던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습니다. 어제 공수처 강제 구인 대해서 한 말씀.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거네요. 지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시부터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내용은 발언을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철들고 난 이후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갖게 됐다. 철들고 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확고해졌다. 헌법수호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잘 살펴주시길 부탁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부탁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해서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김근식 전 실장님. 일단 뭐 내용 문제는 조금 이따 좀 따져보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왜 출석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존에도 그 변호인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는 공수처의 강제 구인까지도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이게 불법적인 수사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없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어찌됐든 간에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이게 계엄이 정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당한 대통령의 고유 비상 대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형사상 처벌할 권한과 범위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본인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헌재에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민심이 일정한 정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에 가서 저렇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발언하면 바로 이게 녹화되지만 사실상 생중계되듯이 화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공개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었던 입장문, 뭐 준비된 국민 담화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나 또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그 호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론전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생중계 비슷하게 되는 저 발언이 훨씬 더 저는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저는 계속 그 헌재 변론길에 출석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자기 스스로의 어떤 대국민 호소문들을 낼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한 발언 일부를 소개드렸는데 또 다른 발언들도 좀 알려지고 있어요. 화면 하단 자막으로 좀 볼까요? 그 내용은요. 여러 가지 발언인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계엄 해제 결의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의원들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거 부인을 했네요. 다음 보죠. 내용 보시면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초갑인데 무슨 계엄 해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겠느냐. 약간 이런 취재 설명까지 내놓은 상황인데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왜 출석을 했고 특히 저 초갑 발언은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여론을 움직일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번 설날 밥상에 자기 주장이 좀 더 전파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헌재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21일이고요. 오늘하고 내일 모레 또 있을 겁니다. 겁니다. 그 속에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자기의 주장을 더 강화를 해서 추석 밥상에 설날 밥상에 자기의 주장이 좀 더 널리 전파될 목적을 갖고 이번에 헌재 출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들 국민들이 들어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이 든 이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는 뭐 신념을 갖게 됐다. 그럼 아직 철이 안 든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정말로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권 신장과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어기는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거는 결국에는 이번 재판을 이념화시키고 보수와 진보를 갈라치게 하고 뭐 진영에 둘러싸인 사람들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 단결하게 해서 이 재판을 헌법을 위반했느냐라는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 재판화시키고 진영 논리로 이걸 끌고 가게끔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떻든 이 재판을 뒤로 미루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목적에서 직접 출석을 해서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궤변을 연속해서 늘어놓고 보수 유튜버들에게 확대 재생산하고 진영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에서 출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근식 정치장님, 지금 보면은 본인의 이제 어떤 주장, 그러니까 부인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한 내용도 섞여 있어요. 이제 변론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헌법 재판관들은 굉장히 정중한 태도를 보인 거죠. 본인 때문에 뭐 수고를 하게 해서 송구하다. 그리고 발언 기회를 좀 가질 때도 요청을 하면서 뭐 발언도 되겠습니까? 굉장한 정중한 태도. 그러면서 본인의 하고 싶은 말, 거부할 건 부인할 거 부인할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이 21일이고요. 그리고 23일 목요일에 또 잡혀 있거든요. 23일 역시 출석할 걸로 판단하십니까? 지금 입장은 계속해서 그 헌재 재판 심리에는 나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일단은 본인이 헌재에서는 다퉈볼 만하다. 그리고 잘하면 또 본인의 정당성 자체가 지금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이건 계엄 행위라는 게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계속 개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 23일 질문을 드린 거는 아까 말하는 그런 판단도 있지만 23일에 이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증인으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날 출석하기로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날 출석한다면 김영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도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김영현 전 장관의 진술과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목요일 날 저 변론기일 재판에서 두 주장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아마 재판장에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처음부터 나와서 변론에 지금 참석하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을 본인이 생각하는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좀 활용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 있는 여론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증인 신청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할 때는 훨씬 더 재판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또 유리한 환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도 저는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그 장소에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과 직접 만난 김영현 전 장관 글쎄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서로 피차간에 엇갈린 진술을 누가 모르냐 누가 맞느냐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출석에 있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또 전술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계속 이 변론기일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계속 개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대리인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좀 꺼내놨어요. 거기서 또 부인하는 내용도 있고 설명한 내용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런 가운데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입니다. 1월 2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측에서 증거와 증인 신문사항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측에서
문서 송부 촉탁, 사실조회,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자,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증인을 많이 신청했어요. 여기 보면 최소 24명 이상 추가 증인 신청이에요. 여기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아닙니까?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증인 채택된 경우도 있네요. 이상민, 박준석 도 일부는 또 증인 채택이 됐어요. 김성수 변호사. 신청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그걸 헌법재판소가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진행, 뭐 이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증인의 일부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채택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2차까지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이 1차, 2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이 이제 3차 변론 기일인 것인데 2차까지의 이제 진행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국회 측에서는 이 소추 의결을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계엄 요건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는 것이 이제 소추 의결 사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가 이 선포 절차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도 위반이 있다. 또 그리고 국회의 뭐 기능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출동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포고령 1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또 사법부의 주요 인물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 계엄 요건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예. 당시가 전시 상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을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조회라든지 또 증인 신문을 통해서 예. 이때 당시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선관위의 뭐 관리자라든지 이런 이제 당사자들에 대해서 일단 증인 신청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증인 신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여러 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24명 중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 박춘섭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채택을 하겠다라고 했고 기일도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평의를 통해서 일부에 대해서 채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럼 이렇게 부분이 증인이 늘어나면은 탄핵 심판 절차,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걸리는 시간이 최종 판단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럴 봐야 되는 수밖에 겁니까? 없습니다. 이 형사재판이든 이 헌법재판소 사건이든 결국에는 증인신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고, 이 증인신문이 이제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헌재에서도 꼭 필요한 증인이냐 아니냐를 이제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24명을 다 이제 받아준다고 보기보다는 일부가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요 탄핵 심판, 요 변론은 1시간 40여 분 정도로 일찍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가 빨리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요? 아직은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니까 강제 구인, 정확하게는 뭐 강제 인치라는 표현을 써요.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 했지만 그것도 뭐 집행이 안 되고 기다리다 그냥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우선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다시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인도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나서서 본인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그 지지와 결집을 호소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려고 두 가지 의도 때문에 나온다고 보는데, 어떤 탄핵을 늦추는 효과, 이 부분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파면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맞서는 듯도 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불발됐거든요. 그러면서 강제 구인 다시 진행합니다.
오늘도 하려고 했지만 오늘 혼자 출석해서가 안 된 거잖아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강제구인 요게 불발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어제 밤이죠. 오늘 얘기죠. 오늘 헌재 출석합니다라는 걸 또 알려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구인 그러니까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강제구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출석을 선택한 이런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가능한 앞으로 변론 기일 계속 출석할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효국 전 의원님. 예.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는 내가 인정 못한다, 못 받는다. 대신에 헌법재판은 내가 충분히 할 말이 있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가면은 법률적 위반 관련된 수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나 각종 사령관들의 진술이 다 있습니다. 예. 아마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예. 예, 다 맞는 말인데 계속 부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을 갖고 논의하는 거,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갈 수 있는 공간은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위반했냐, 법률에 반하냐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100% 완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로지 하나 남은 게 진영에 호소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 그냥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 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정말 추상적인 아무런 내용도 없지만 계속 그런 어떤 이념적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진영을 자극하고 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을 점거했듯이 폭동화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 기반을 조금이나마 연장해 보려고 하는 궤변의 연속. 혹시 사실은 공수처 조사야 영상 조사실이라는 게 있지만 녹화되지만 그거야 근데 수사상이니까 그게 공개되지는 않잖아요. 기록을 갖고만 있는 거지.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 같은 경우 지금 생중계는 아니지만 끝나면 바로 공개가 지금 영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추상적 단어들이고 부인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부인을 하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하는 거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면할 만한 근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정치적 단어와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킬 목적의 장소로 헌법재판소를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탄핵은 피할 수가 없다. 하면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지층을 자극해서 그분들이 더 모이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높이고 국민의힘이라든지 그곳 유튜버들이 좀 더 나서서 자기를 변호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투쟁의 장소로서 헌법재판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한들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자극만 시키리라 봅니다. 정말 허무맹랑한 논리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와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위배를 하지 않고 충실하게 잘 지켰냐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 선동의 단어들만 나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봤을 때 야, 정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하나도 없구나. 이거는 빨리 파면으로 결정해야겠다. 그런 어떤 결정만 빨리 당기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도착. 강제구인을 지금 다시 시도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시부터 헌법재판에 출석을 해서 1시간 40여 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죠. 그 이후에 다시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구인하겠다. 재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요 비슷한 시간에 강제구인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또 공수처가 또 들어갔네요. 지금요 보니까. 이게 어제 상황과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공수처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굉장히 뭔가 분주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속보 알려드리죠. 공수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재시도를 할 듯하다는 거예요.
어제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이 내용 방금 속보 내용 네,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조치한 게 면회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변호인 말고. 네,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또 들려온 거는 서신, 수발신 금지. 그러니까 편지라든가 이런 게 오가게 또 그것도 금지시켰다는 건데 그리고 또 강제 구인 다시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수처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논란의 불씨가 이루어졌고 예.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영장까지 발부가 돼 체포가 되는 이런 세계사적으로 정말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구속이 됐으면은 저는 공수처가 실익이 일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문 조사를 해서 와 봐야 강제 인치를 시도해 봐야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일반 자범들처럼 뭐 교도관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서 어제 같은 6시간을 대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6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조사 받으세요. 조사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고 실제로 실익이 없는데도 가서 한다는 것은 다분히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 열심히 한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러 왔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한 저는 언론 플레이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오늘 또 와서 뭐 하겠습니까? 헌재 갔다 왔으면 저는 예. 보통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신분이 예. 그 정도 했으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인권으로서 예언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오늘 헌재 마치고 오자마자 또 와서 강제 입치 시도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분히 언론 플레이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도 못 쓰게 하고 못 받게 한다. 예. 저도 수행생활 민주화운동 때 해봤습니다만 편지는 어차피 수신 발신해도요. 예. 교도관들이 다 한번 검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쳐서 간다는 당연히 거쳐서 가게 돼 있죠. 그것조차도 못하게 막는다고 한다면 예. 가족 면회도 막는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분풀이 화풀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 화풀이하는 걸로밖에 해석이 더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 대통령이 뭐 그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공수처 뜻대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공수처가 이제는 실익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과도한 이런 행동은 그만하고 차라리 저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어차피 기소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검찰에 넘겨서 저는 검찰로 이걸 이첩하면 윤 대통령이 검찰에는 수사에 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로 빨리 넘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어제에 이어서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지금 나서는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구치소에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결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미결수에 대해서 출석에 불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예. 있는지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이제 공수처가 이 부분 행사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다만 2013년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서 구인 자체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판례는 있지만 이 판례의 근거에서 했을 때도 어쨌든 지금 당장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만약에라도 그 공수처 검사가 예. 그러면 구치소로 와서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볼 수가 있겠지만 예. 이에 대해서 또 공수처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인을 이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오늘 출석을 했고 또 내일 모레 바로 또 헌재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강제로 구인을 하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또 공수처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조금 협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예. 대치를 하다 돌아갔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의 경우에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간 조사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요 관련 내용의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서울 구치소로 가는 대신 병원을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국군 서울지구 병원이랍니다. 다시 한번 속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서울 구치소 대신에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 이게 서울 삼청동 쪽에 있다고 하는데 탄핵 심판 뒤 병원 방문. 그러면은 방금 전에 공수처 관련 속보 들어왔잖아요. 서울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강제 구인을 다시 하겠다라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각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겁니까? 서울 구치소에 있는 겁니까?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서울 구치소에 도착해서 방문해서 강제 구인 이 절차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탄핵 심판 이 재판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막상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지금 이거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요. 저는 저기 아마 삼청동이 예. 헌법재판소 그 근처잖아요. 그죠? 그 근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심리 끝난 다음에 바로 이동을. 국군 수도 통합병원이라는 게 사실 대통령 전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을 한 거는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그렇죠. 병원을 찾은 당연하죠. 거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네요. 당연하죠.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 몸에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 그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국군 서울지구 병원입니다. 바로 근처에 한 500m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아마 거기 가서 아마 일정한 정도의 뭐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공수처가 이런 상황에서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게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병원을 갔다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상태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병원에 있는 상태인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정황상 보면은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로 강제 구인하게 들어갔다는 거고 그런데 헌법재판이 오늘 꽤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좀 의혹이 과한 것이고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사실은 실제로 대통령을 강제 인치할 수도 없고 방문조사 하더라도 조사가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헌재 심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미리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 공수처가 좀 너무 지나치다. 이래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한 마음 못 하거든요. 이제 공수처는 손을 좀 떼고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망신주기, 모욕주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정도면 잘했다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공소장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좀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잠깐만요. 영상 하나가 지금 준비됐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 출석했잖아요. 그리고 대심판정에 들어가서 발언하는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영상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알렸던 내용들 중에서 부인을 좀 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김성수 변호사,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이 끝난 뒤에 지금 국군 병원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마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 보니까. 이 병원으로 갔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게?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의도를 지금 이제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가 일단 몸이 불편하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겠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이 판단의 여지가 있다면서요, 이게? 예,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게 된다면 지금 공수처에서는 구치소에서 일단 강제 구인을 위한 절차를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준칙을 보면 이 9시부터 6시까지는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병원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시간 자체가 9시에 임박해진다라고 한다면 실제 오늘 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겠죠.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이제 기소 전 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가능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병원에 아직 서울구치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병원에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는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다는데 막상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 없습니다. 이런 어리둥절한 상황이 지금 이 시각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자, 지금 뭐 검사들도 갔다는 얘기고 알았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좀 가볼까요? 지금 서부지법 난입 이거 굉장히 후폭풍이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깊게 좀 들여다보면은 어떤 보이는 점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뭐냐면 어제 경찰에서 공개했죠. 현행범으로 90명을 체포했다. 근데 그 인원 중에 절반 이상이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이 있는데요. 요건 좀 뒤에 보겠습니다. 그 체포 영장 발부된 그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서부지법 난동 시위 현행범으로 9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중에 2030 청년 세대가 46명, 51%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지지하는 이런 어떤 그룹 뭐 집단을 이른바 태극기 부대 이렇게 부르는데 어제 체포된 상황, 29일 체포된 상황을 보니까 젊은 세대가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언론이나 전문가들 설명들을 대략적으로 추리면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이 젊은 세대가 약간 반중성소도 있고 반페미니즘 이런 건데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건가? 아니면 최근에 야당발로 카톡 검열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이거에 자극을 받은 건가? 아니면 SNS, 유튜브 이런 걸 접하는 게 많은데 혹시 같은 생각을 한 어떤 사람들끼리 이른바 온라인 부족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두 분께 좀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이 그래요. 태극기 부대가 젊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체포한 인원 중에 절반 이상이 나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이제 그때가 새벽 3시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체력이 좋은 분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단순하게 일단 체력이 일반적으로는 좋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 시간까지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하는 젊은 남성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김민전 의원이 국회 데려와서 기자회견한 백골단이란 조직도 거기도 있었고요. 청년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20대 청년들 남성들이었고요. 저는 저 부분이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대남과 이대녀의 젠더 갈등이 기반에 좀 밀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상은 이 젠더 갈등을 선거 전략에 활용해가지고 이른바 윤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가부 폐지에 젊은 이대남들이 상당히 많이 열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표가 좀 많이 나왔던 측면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별을 갈라치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밑바닥 정서가 있는 데다가 지난번 탄핵 찬성 집회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여의도에 모였던 100만 명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대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젊은 여성들이 대거 참석을 했었죠. 돌아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히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이대남과 이대녀의 기반에 깔려 있는 성별 갈등이 저는 밑바닥에 있다. 아, 이번에 이게 다시 한번 표출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대남들의 좀 우파적인 성향들이 가세한 게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안티팸이라든지 예. 그리고 반중 또는 반미를 반대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반미 친중으로 가지 않느냐는 체제에 대한 위험 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그러면 있어요. 약간 반 이재명 정서도 있다고 있습니다. 보십니까? 제가 주위에서 지역에서 보면 젊은 남성 우리 당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 불안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서 저런 형성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저렇게 난입해서 저렇게 그렇죠. 폭력에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예.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뭐 2030 세대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전체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빨라 보입니다만 이게 체포된 인원 9명이 뭐 10대부터 70대까지 있다고 설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2030 청년 세대가 절반이 넘어가요. 이거는 좀 왜 그런지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데 이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서부 지원 폭동은 예. 정치인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예. 극우 세력이 계속 법원을 부정해왔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발부도 부인해왔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는 정말 그동안의 절차는 없었지만 예. 그것도 해서 기각당했고 제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고 그리고 책보심을 또 신청해서 예. 또 법원이 기각하고 구속영장 그렇게 원하던 중앙지법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도 부정을 하고 이런 어떤 법원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자극하다 보니까 구속영장은 서부지법 아니었습니까? 서부지법 아니었습니다. 중앙지법이었습니다. 아니, 서부지법. 서부지법이고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이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법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예, 좀 바로 잡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자극한 결과가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2030 부분은 사실 이게 체포된 사람의 비율이 그렇다는 거지. 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비율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또 별도. 예, 별도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가보면은 60, 70대가 8, 90%입니다. 그 집회에. 예. 그런데 아무래도 새벽에 밤을 넘고 무력을 통해서 점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겠죠. 예. 마치 저것을 2030이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적인 주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반중 정서 뭐 예. 이런 건데 사실 김민전 의원이 마치 이 탄핵 시위에 중국인들이 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또 카톡 검열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가짜 뉴스를 제대로 잡아내자는 것이지 카톡을 검열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이렇게 퍼뜨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중 정서라든지 카톡 검열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가짜 프레임에 2030을 비롯한 이런 지지층들이 조금 넘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갈라치기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탄핵 집회에 2030 여성들이 많이 나가니 예. 2030 남성들은 우리를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발언들을 하거든요. 결코 우리나라 정치와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어떤 갈라치기의 효과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라는 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0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할 예. 앞으로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정치인들은 2030에 대해서 좀 갈라치기 안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짜뉴스에 근거한 특히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예. 안 됩니다. 중국을 거론하는 게 이 탄핵 정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김성수 변호사 지금 특히 이 체포된 90명 중에서 이 난입한 46명 이게 현행범으로 난입한 인원 중에서 46명이 지금 체포가 된 상태이고 뭐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법원에 난입한 이 46명은 처벌 수위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어느 죄가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들어만 갔는지 아니면 어떠한 뭐 파괴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 주목받는 거는 이게 이 법원 건물이 1층부터 들어갔거든요. 근데 7층에 판사실까지 들어가서 판사실을 다 일일이 뒤지면서 뭐 파손한 인원들이 꽤 된다 그래요. 여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예, 맞습니다. 일단 법원에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히 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죄명 같은 경우는 소요죄,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뭐 특수주거 침입, 공용물권 파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 이제 이 변호사들이 아니면 법원 내부를 모르는데 굉장히 조금 조직적으로 법원 내부를 아는 것처럼 일각에서는 7층이 판사실인지 어떻게 알고 간다 이런 게 또 의문 제기하는 또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변호사를 10년 넘게 했었고 저도 이제 서부지법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판만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4층까지가 법정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위가 이제 판사분들이 계시는 판사실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디가 뭐 어느 판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청사 배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사 배치 부분을 보면 이 대강의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아, 층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디가 판사실이고 몇 층이 어디다 이런 것들이 공개된 또 정보가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서 방금 나왔는데 아까 지지율 조사가 그림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게 2030 세대만 따로 지지율 조사를 뽑은 거예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18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 그리고 옆에는 30대인데 이게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12월 마지막 주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은 빨간색이 국민의힘, 파란색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다 앞서는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최근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20대, 30대만 따로 뽑은 지지율인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김근식 전 실장님께 혹시요 2022년 대선 당시에 20대, 특히 2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라는 건 다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게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또 실망해서 또 이탈을 했다. 최근에 다시 돌아온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이대남의 그 대부분의 표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했는데 그 표가 지금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좀 분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남성들이 20대 여성들 또 2030 간의 젠더 갈등이 사실은 사회 밑바닥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깔려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겉으로는 표출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쟁점이 폭발력이 강하고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탄핵 이후의 사태에 있어서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또 윤석열 반대와 윤석열 지지라고 하는 정치적 쟁점이 분명히 이게 그어진 상황에서 아마 이대남들 중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나름대로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일정 정도의 우편향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하면서 저는 의식들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젠더 갈등 속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시민단체 비슷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신남성연대가 최근 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반공청년단, 뭐 백골단 이런 분들이 이제 이대남 중에서도 좀 우경화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출을 하면서 커뮤니티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도 뭐 과표집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쪽이 사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듣고 응답을 한다는 게 그런 면이어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20대, 30대들 남성들은 주로 이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라는 성향으로 확실히 결집되고 있는 것만큼 저는 분명한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최근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도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준비된 이슈는 민주당 내에서 뭔가 움직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요. 그 내용은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소보루 대 튀김 소보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빵집 얘기인가요? 소보루 빵 대 튀김 소보루 빵이 맞서고 있다고? 근데 뒤에는 정치인들 모습이잖아요. 특히 야권의 정치인들 모습인데요. 우선 최근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라고 얘기를 최근에 꺼내놨어요. 그 내용 좀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얘기는 뒤에 보고요.
김경수 전 지사,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좀 먼저 꺼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이 달라져야 이긴다고 했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 뭐 일방주의 독선 안 된다. 그와 정반대로 간다. 지금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꺼내고요.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죽인 민주당, 국민 신뢰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비판한 거거든요. 이런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요. 화면 보죠. 만찬을 했는데요. 일단 참석자를 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옆에 사진이 김경수 전 지사가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만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박홍근, 조승래, 위성근, 강훈식, 유동수 그리고 조응천. 지금 조응천 전 의원은 다른 당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만찬을 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원식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단에 포함됐던 인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비명계 성향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여기 인물들 참 많다. 소보로빵 하나만 팔란 법 있습니까? 튀김 소보로도 팔고 팥빵도 같이 팔아야지. 이런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김근식 전 실장과 김병욱 전 의원께 앞에 제가 판례를 하나 드렸잖아요. 이걸 좀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건데 소보로빵은 지금 저기서 왜 누굴 보고 소보로빵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리고 튀김 소보로는 누굴 보고 얘기한 건지 각각 이름 또는 어떤 뭐 단체를 쓰시거나 떠오르는 걸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 얘기는 소보로빵은 누굴 보고 얘기한 거고 튀김 소보로빵이나 팥빵은 누굴 보고 얘기한 건지 생각나시는 대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어떤 단체를 써도 되고요. 간단하게 누구라고만 써줘도 좋습니다. 두 분 써주시고요. 지금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참석했던 조응천 전 의원이 튀김 소보로라는 건배사를 했다고 그래요. 자, 쓰셨으면 올려주세요. 우선 가장 많이 쓰신 게 먼저 쓰신 분이 김근식 전 실장인데 이재명 비명 쓰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응천 의원은 지금 개혁신당 가 있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마 저게 김경수 지사, 전 지사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또 우원식 의장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명계에서도 일정한 후보로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소보로 빵만 파는 게 아니라 튀김 소보로도 팔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제 구계자 입장에서 보면 예. 소보로 빵을 이제 기정사실화된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한다면 예. 튀김 소보로 팥빵은 비명계에 후보가 있을 수 있다. 또 나가야 된다. 비명계 대선 주자를 염두에 뒀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운유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내용이 오전에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 소속이신 김병욱 전 의원은 이 상황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게 보도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만났다는 게. 이게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 왜곡된 과장 보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했던 분들은 예. 한 번씩 자기를 도와줬던 원내 부대표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아, 통상적으로. 예, 그거는 기존에 해왔었고요. 예, 예. 또 국회의장이 되면은 예. 또 주변의 지인들과 또 식사를 안 하면 아, 국회의장까지 됐는데 밥도 한 번 안 사주냐 또 볼멘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오래전에 잡힌 약속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 친명 비명 얘기가 오간 자리가 아니고. 아, 이건 너무 좀 약간 부풀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조응천 의원은 지금 민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3의 개혁신당이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그냥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섞이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참석한 건 좀 주목이 됐는데. 아, 그때 원내 부대표였습니다. 아, 그래서 예, 특별히 부른 게 아니고 그리고 원내 부대표를 하다가 예. 경남 도지사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예. 저도 이제 원내 부대표를 두 번 해봤는데 원내대표 하시던 선배들이 불러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의례적인 자리였고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자리인데 당연하죠. 너무 의미 부여가 된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저는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참석자한테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라고 전혀 그런 얘기 오간 적이 없다. 그런 의도 없다. 네, 의도 없이 그냥 우리 뭐 잘 지내자. 좀 다양한 얘기가 그런데 소보루빵 튀김 소보루빵 얘기는 왜 알려진 걸까요 이게? 그거는 이제 조봉천 의원이 그런 비유를 한 거지. 그것이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대선 대자도 안 났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침묵의 장이었다. 알겠습니다. 네. 김병욱 전 의원께서 참석자한테 좀 확인해서 설명 좀 해주셨어요. 네. 이런 가운데 요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최근에 여론조사가 보면 민주당이 뒤지는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약간의 어떤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파악해 보겠다는 어떤 조직을 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명칭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입니다. 여론조사 왜곡 혹은 조작 관련된 검증 결과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거나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자, 김병욱 전 의원, 이거 민주당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 이른바 여론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좀 알아보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론조사는 사실 참고용이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8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정확한 판세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뭐 낮은 거는 4.몇 %, 좀 좋은 거는 9% 정도 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오차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몇몇 언론 그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을 보면 약간 목표 의식을 가진 설문이 분명히 나오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명태균 씨가 관여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조작 관련된 얘기들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게 맞다. 숫자 하나하나를 절대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추세를 봤을 때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잘하라, 좀 더 신뢰 있게끔 정치를 해달라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새겨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한두 군데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요거는 김근식 전 의원께 30초만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부실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의 제기를 했더니 거기서 기각시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편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이 올바른 태도를 보이려면 민심에 더 열심히 반응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민주당이 뒤지는 여론조사 나오니까 여론조사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민주당 이러다가는 제가 볼 때 지지율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취임식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President Trump, we remember 4 years ago, Barack Obama had told you that the top threat to the country was going to be North Korea. Did Joe Biden tell you what he thinks the top threat to the country is? No. I think we have a lot of them. Right now, I think we have a lot. I think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We got along very well.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자,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다. 뉴클리어 파워는 핵 얘기 아닙니까? 핵 보유국이란 뜻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미국과 북한이 뭘 하려는 걸까요?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죠. 자, 이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영상 봤는데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화면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 내용 좀 정리해 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다. 이게 핵 보유국이에요. 직역을 하면. 근데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핵 보유국의 공식 명칭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약간 표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지냈다.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그도 내가 돌아온 것 반기라 생각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서 취임식이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Hello, everybody. How we doing over there? How's Kim Jong-un doing? How is it going in South Korea right now? How's it doing? You have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 I guess. You know, you would say that, although I developed a pretty good relationship with him, but he's a tough cookie. How is it going over there? How is it doing? Sir, every day we train, we stay hard, and we plan for anything that you possibly could need us to do. The alliance is strong, and we're ready to receive you, Mr. President. 자,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 얘기 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문준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조한범 위원님. 얼마 전에 사실은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도 뉴클리어 파워, 북한한테 뉴클리어 파워를 썼어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아예 취임해서 이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 편을 또. 근데 그동안 사실은 이게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이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미국이나 우리나 그동안은 북한의 비핵화가 절대적인 목적이었는데 트럼프는 왜 핵 보유국이라고 지금 김정은 북한을 지칭을 한 겁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럼 조금 우스갯소리하면 핵발전소도 뉴클리어 파워죠.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영어의 차이인데요. 예. 뉴클리어 파워도 핵보유국,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도 핵보유국이 되거든요. 우리는 번역할 때 통상 그렇게 다 그렇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예. 이제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나라가 5개가 있어요. 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예. 이게 하필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국제 정치라는 게 이게 억울하긴 하지만 이 국가들은 핵무기 가진 게 인정이 되고 예. 안보리에서도 국제적 권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핵보유국입니다. 예. 이건 이제 영어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면 인정은 못 받지만 몰래 가진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 4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P5에다가 이 4나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뉴클리어 파워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엄격히 말하면은 공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핵 보유한 걸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핵무기가 니네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게 왜 기분 나쁜 개념이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수히 한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좋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시미 칼을 가진 범죄자한테 그 칼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사시미 칼을 가졌으니 쟤와 잘 지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 둘을 결합해 보면 북한의 국제적 핵보유국 주의는 인정은 안 하겠지만 핵무기를 가진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통하는 거고 이걸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 예. 뉴클리어 파워를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는 뭐라고 말했느냐 CVID 예. 이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예.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우리 목표였거든요. 예, 그게 목표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걸 환상이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럼 세 사람은 대통령 포함해서 뉴클리어 예. 파워라는 얘기를 썼고 한 사람은 CVID가 환상이라고 말했으니 이건 북한에게 인정하겠다는 거죠. 인정한 뭔가 상태에서 있는 거네요, 이건. 그렇죠. 확실히.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탄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 이전부터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라는 트럼프 일기 때의 발언부터 이게 일관된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 능력을 현 수준에 동결하고 이 미국은 공격 못 하겠죠. 예. 그다음에 일부를 줄이는 핵군축, 예. 핵동결 핵군축 협상으로 갈 가능성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안정화는 되지만 문제는 우리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언급이 취임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이런 가운데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을 했던 인물이죠. 무슨 트럼프 김정은 만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최근에요. 화면 좀 보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김정은 직접 만날 거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관건은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청할지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할지 이것만 남았다 지금. 만난다 이거예요.
이무정 교수님, 네. 이 두 가지가 진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한범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우리가 이 영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인 것을 인정하게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어떤 현실주의적인 그 관점이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까지 끌고 왔던 NPT, 소위 핵무기 비확산 그 레짐이 흔들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그렇습니다. 막으려고 해왔던 거죠. 그게 우리와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도 복수의 핵무기를 가진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국가들이 여러 국가가 돼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좀 나눠 갖거나 뺏기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러시아나 중국조차도 합의가 됐던 부분들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핵무기 전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그 정권의 입장에서 보는 세계 질서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이 밸런스, 이 균형이 지금 깨져가고 있고 이것을 지금 현행 체제로는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제스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요컨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컨대 이제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떼어내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국익이 상충하는 부분인 게 우리는 사실 중국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고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 핵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자라는 것 때문에 또 한미일이 공조를 했던 건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중국이 위협이니까 북한을 떼내서 잘 지내보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이관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일방주의적인 그 어프로치가 강한 정권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죠. 조한범 위원님께 제가 한 1분 정도 좀 시간만 드리고요. 뒤에 또 몇 가지 분석할 게 많아서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는데 일단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쓴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이거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즉각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핵무장론입니다. 우리 내부의 또 반응입니다. 이거 두 가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22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예정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김정은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정연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봐야 되고 이제는 외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뭐 진보 보수 여야 관계없이 트럼프피즘은 동맹도 거래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피하 구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확장 억제, 그다음에 자체 방어 능력도 있지만 저 이제 스몰 딜로 가면 균형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반입, 아니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잠재적 핵영향 구축. 요 옵션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저 한마디 사실은 국방장관 후보자가 얘기했을 때마다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실수인가 보다. 그런데 트럼프 입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얘기가 계속 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뭔가 고민에 빠지게 하는 취임사의 내용 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눈길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 내용 좀 영상으로 좀 묶어봤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Honorable Donald John Trump. My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President Trump is signing is the rescission of. Could you imagine Biden doing this? I don't think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making it happen. Thank you. 워낙 눈길 잡는 모습이 많은데 세 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선 취임 선서라는데 통상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하면은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놔요. 네. 어떤 각오를 다지거나 어떤 본인이 뭔가를 믿는다는 걸 표현한 건데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기 때도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그랬는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안 올립니다. 앞에 부인이 성경책을 올리고 있는데도 안 해요. 그냥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의 복장 갖고도 말이 많아요. 지금 저런 복장인데 거의 막 검은색으로 다 도배를 한 복장. 그리고 머스크는 축하 행사 때 이게 파시스트 인사 방식이거든요. 저걸 보여줘요. 우선 이문정 교수님. 성경책에 손을 안 올리고 취임 선서한 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지금 뭐 해석들이 뭐 여러 해석들이 지금 뭐 나오더라고요. 아주 약간 구설처럼 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뭐 그냥 단순 실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 이제 워낙 그 취임 그 연설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나온 뭐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본인도 의식 못하고 그런 걸 수도 그랬을 있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대법 그 선서를 주도하시는 분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서 그 협소했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나오는 거랑 뭐 좀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이게 또 실내에서 이루어져서 가뜩이나 뭐 그랬습니다. 손을 올리는 타이밍이 뭐 놓쳐진 거 아니냐 등등 뭐 미국 언론에서도 여러 해석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 이거에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눈길은 좀 잡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내용 있죠. 아. 멜라니아 여사의 복장 갖고도 지금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저렇게 검은색으로 거의 검은색으로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뭐 표현은 마피아 부인 같다고 했지만 거의 장례식 참석하는 복장처럼 입고 나왔다. 이게 본인 남편의 대통령 취임식 자리인데 저런 복장을 왜 했느냐를 가지고 미국 언론에서도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무슨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본인만이 알겠죠. 근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지금요, 이거. 글쎄 이 디자이너가 이제 미국 디자이너인데 예. 뭐 이 멜라니아 여사뿐만이 아니라 뭐 질 바이든 여사도 그렇고 뭐 미셸 오바마 여사도 그렇고 앞서서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들의 의상을 좀 담당했던 그 경력이 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분이 어떤 이런 의전적인 거 프로토콜 같은 건 굉장히 뭐 무시하고 일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그냥 이건 제 정말 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약간 어떤 영국 로얄 패밀리 느낌을 살리고 싶나? 굉장히 모자를 엄숙함. 네. 그러니까 이 모자 사실 실내인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실외일 것을 상정해서 저렇게 준비를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반카도 그렇고 이번에 그래서 이 패밀리가 굉장히 어떤 영국 로얄 패밀리처럼 되고 싶은 건가?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굉장한 그런 생각도 권위와 해봤어요. 엄숙함을 좀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글쎄요. 보이는 네, 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뭐 어떻게 뭐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언론들이 지금 이게 도대체 뭔가 답은 없어요. 보도 내용을 다 읽어봐도 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트럼프 2기 행정부잖아요. 여기에 실세가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라고 거의 공인이 됐습니다. 지금요. 행정부 실세. 여길 통하면 다 된다라는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앞서서 트럼프 1기 때 2017년 당선되고 취임했을 때 그때는요. 장녀 이방카였어요. 그러니까 장녀였다가 지금 장남으로 바뀐 건데 공통점은 가족, 자식들이 행정부의 실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서하고는 굉장히 다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을 이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 올려놨는데요. 미국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가족이 정권의 실세로 부상하고 각종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근데 미국 사회 보니까 그걸 비난하지 않고 당연시한다. 참 신기하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런 반응인데 이문정 교수님. 네. 미국에서 대통령 가족의 정치 참여 우리와는 달리 왜 관대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문화적인 게 있죠. 공정하다 내지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게 이제 한국 사회의 관념이 있죠. 우리는 또 우리의 나름의 역사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또 그렇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컴피티션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가 정착을 한 그런 사회라면은 예.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추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컨대 무슨 대기업들이 공채를 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이게 레퍼런스로 간단 말이죠. 나는 이 사람을 굉장히 잘 알고 우리 학생들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유명 인사가 써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 중요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학생을 얼마나 잘 알고 왜 잘 알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문화인 거기 예. 때문에 공채보다도 어떤 워싱턴만 하더라도 주요 그런 기관들이 롤링 베이스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수시로 필요하면 예. 공석에 대해서 주변에 소문을 내죠. 우리 이런 사람 원하는데 없어? 라고. 그 추천을 받아서 그렇죠. 채용을 네, 한다는 네, 거죠. 그런 식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들 이 트럼프 패밀리야말로 뭐 서로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됐다면 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가족에 대한 문화는 분명히 미국 안에서도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기득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가족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또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좀 받아준다는 측면에서 예. 우리랑은 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한범 위원님, 우리 같았으면 사실은 자식들이 자녀가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뭐 참여를 하거나 실세 행사를 하고 무슨 영향을 미치고 굉장한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길게 보면요.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도층의 책임감 있는 생활. 예.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자, 일단 아들 부시가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찍었습니다. 그다음 힐러리는요. 부인이 출마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도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그래도 저 상황에서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그럼 그 처벌은 엄격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주의와 자본주의 문화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결합된 미국 문화에서는 허용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거죠. 능력만 있으면 오히려 아빠 찬스, 그다음에 남편 찬스, 찬스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인정해 준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바로 미국적 실용주의인 거죠. 그러나 준법, 법치주의적 그 제한은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 신기하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가 예정보다 굉장히 길었어요. 예상을 못했어요. 저렇게 길게 할 줄은. 여기에 또 미국 우선주의를 또 강조하는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And above all, China is operating the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One that increases our wealth, expands our territory, builds our cities, raises our expectations, and carries our flag into new and beautiful horizons. And we will pursue our manifest destiny into the stars, launching American astronauts to plant the stars and stripes on the planet Mars. 지금 아들인데 아들은 거의 무표정하게 또 저렇게 서 있네요. 또 아버지 뭐 취임사 얘기 들으면서 또 뭐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저것도 눈길 잡았는데 조한범 위원님. 일각에서 지금 뭐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뭐 이런 표현 쓰면서 영토 팽창주의 지금 다른 나라 그 전에도 취임 전에도 다른 나라 영토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또 화성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슬픈 현실이죠. 저는 위대한 미국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지금 쇠락하는 미국이 이 소프트 파워, 도덕적 그 윤리관을 상실하고 있다. 거칠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결국 쇠락하는 미국, 그다음에 초조한 미국, 결국 미국의 지도력을 상실을 막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문정 교수님, 이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지금 미국 우선주의, 그 영토에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해서 대놓고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뭐 화성이야 뭔 얘기는 하지만 이른바 미국의 아주 극단적인 우선주의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이미 삼국지죠.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금 삼국지고 이 삼국지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꽤 오래 지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 이제 꼭지들이 있죠. 이 싸움의 꼭지들이 뭐 AI나 우주 같은 그런 미래의 어떤 기술에 관한 그런 경쟁이 있고, 또 한편 이번에 뭐 그린란드도 그렇고, 저도 설마 아니 취임식에서까지 이렇게 파나마 얘기를 대놓고 할 거라고는 조금 예상을 못했는데, 파나마를 그만큼까지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파나마에서 어떤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 뭐 중국으로 가는 그 물동량이 거의 40%라고 하니까요. 파나마를 통과하는 거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나의 거점이니 건드리지 말라,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지구는 넓고 생각보다 넓고 미국이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삼국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한범 위원님, 한 30여 초 정도 시간 있는데 트럼프 2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당면과제 뭡니까 지금? 일단 외로운 상황에서 우리 국익의 실현이죠. 그러니까 동맹도 돈이고 동맹도 거래라는 것. 우리가 그동안 동맹을 사랑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얘기하거든요. 아니라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서 우리 국익, 그리고 이제 당장 비핵화 협상, 이 우리 국익에 불리한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살 길을 찾아야죠. 자, 1기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 대통령, 그런데 2기 때는 더욱더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 대통령,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